안녕하세요. 기본간호 시간입니다. 기본간호가 조금 순서가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수업을 선생님께서 이게 중요한 거 위주로 조금 먼저 나가셔서 그 챕터 순서가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침상 돕기 그 편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수업을 식사 돕기 편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돕기에 대해서 우선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그 9단원 식사 돕기고요. 병원에는 이제 식이 종류가 있죠. 연식이라고 해서 소프트 다이어트, 그 다음에 경식이라고 해서 라이트 다이어트, 일반식이라고 해서 레귤러 다이어트, SD, LD, RD 이렇게 영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조금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이는 소화 기능이 감소되고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환자에게 주는 이제 그 식단입니다. 액체나 반고형으로 되어 있고요. 경식이는 그게 이제 연식이와 일반 식사 옮기기 전에 사용하는 형태로서 일반 그 식이하고 각 영양소나 그 비율은 함유량이 비슷하대요. 그다음에 충분한 열량을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식이는 평소 건강인 식사와 동일한 식단입니다. 그래도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소화가 어렵거나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조금 적게 이제 식단을 마련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상적인 식사 돕기 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책에서 나온 이 일상적인 식사 돕기는 일반 환자의 식사라기보다는 주로 마비 환자 위주의 식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준비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일반적인 마비 환자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 식욕 촉진을 위해서 물로 입을 헹궈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해주고요. 만약에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환자는 옆으로 눕도록 해가지고 이제 가능한 한 편안하게 베개를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식사 시간에는 좀 고통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 전에 뭐 불유쾌한 시술을 한다던가 뭐 드레싱을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연하곤란 그 성인간호 시간에 저희가 소화기계 질환에서도 나왔는데 그 삼키는 게 잘 안 되는 환자들을 연하곤란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연하곤란 환자는 그 타액 분비가 이게 증가가 되기 때문에 흡인이라고 하죠. 그 살에 걸림이 잘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삼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안 그래도 삼키기가 어려우니까 상체를 반드시 일으켜서 소량씩 천천히 그 사례를 예방하면서 그 식사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이 연하곤란 환자는 청색증 주의를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강 음식 그 입으로 음식을 제공할 때 그 삼킴 정도가 이제 괜찮은지 얼굴이 이제 파래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하면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좋지만 정 안 될 경우는 누워서라도 누운 상태지만 옆으로 돌린 채 식사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편마비 한쪽으로만 마비인 환자들의 경우는 이왕이면 좀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서 도운 다음에 식사를 도와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운 상태지만 가능하다면 머리는 조금 올려주고 그 위보다는 조금 올린 상태 30에서 60도 올린 상태로 식사를 도와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흡인되는 걸 막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턱을 이제 당긴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게 그다음에 그 음식을 삼키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를 조금 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그 무의식 환자는 이제 구강의 섭취를 무의식 환자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구강 섭취를 하게 되면은 기도로 흡인이 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기도 흡인 예방을 위해서 무의식 환자는 구강 섭취를 금지한다라고 이제 금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무의식 환자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관 삽입 영향으로 식사를 도와드리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연하곤란 아까 말씀드린 그 삼킴증이 어려운 환자들은
또 아주 묽은 액체보다는 연두부 정도의 점성이 좋은 그 정도의 음식을 제공하는 게 더 좋다고 하고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그 식도에서 위로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눕는 것보다는 30분 정도는 꼭 앉아 있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식사를 보셨다면 그 영양 간호 편을 볼게요. 이 영양 간호는 위관을 삽입해가지고 그 영양을 주입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보통 이 위관 삽입,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 침상 만들기는 그 내과적 무균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 이 위관 삽입도 내과적 무균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관 삽입을 하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무의식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강으로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예요. 식도에 이상이 있다거나 구개가 파열됐다거나 구강에 상처가 있는 구강 섭취 불가능한 환자에게 이 영양식을 주입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장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하고자 할 때 위관을 삽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성 물질을 섭취한 다음에 위세척을 할 때, 위세척 시에도 위관 삽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위관 삽입을 하는 환자들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조금 기억을 하시면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온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식도 이상, 구개 파열, 구강 상처, 무의식 환자 기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관을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내과적 무균술이기 때문에 깨끗이 손을 씻은 뒤에 이런 그 위관 삽입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가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고파울러 체위라고 해서, 이 고파울러라는 사람이 만든 체위법이죠.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쉽게 말하면 반자위예요. 앉아있는 자세로서 고파울러는 똑바로 앉아있는 자세를 말하죠. 가능한 한 머리가 직각이 되도록 앉아있는 그 고파울러 자세에서 이 위관을 삽입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삽입하고자 하는 위관을 준비시키는데요. 플라스틱 위관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에 담가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무 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얼음물에 한 5에서 10분 정도 담근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관은 사람마다 길이가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위관을 삽입할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게 또 중요하네요. 길이는 그 사람의 코끝에서 귓볼까지, 또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 이 전체적인 그 길이가 그 사람에게 삽입해야 될 그 위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쟀다면 그 길이를 이제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인지 또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 길이를 잰 다음에는 표시를 해서 어디까지 집어넣어야 된다는 걸 확인하는 게 좋고요. 이 위관 끝에 10에서 20cm의 윤활제나 수용성 윤활제나 물을 바른 다음에 그 환자에게 삽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에게 삽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겠지만 이제 그 숙달된 선생님은 이제 환자가 물을 삼키게 하고 물을 꿀꺽 삼킬 때, 이게 이제 그 물을 삼키게 되면은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리잖아요. 그때 이제 식도로 얼른 집어넣는 방법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넣게 되겠지만, 강제로 억지로 이제 환자가 힘들어하는데 청색증, 구역질, 뭐 기침, 발열, 호흡곤란 이런 게 나타남에도 억지로 집어넣는 거는 강제로 넣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삽입한 후에는 이게 사람의 위가 이제 J자로 생겨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고 이제 왼쪽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여기에 있는 고여 있는 이제 그
삽입물들이 이제 잘 빠져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위가 중앙에 위치하도록 자리를 잘 잡아준다고 하니까 삽입 후에는 오른쪽으로 누워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관을 다 삽입을 했는데 이 위관이 제대로 잘 삽입이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건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위관을 삽입하고 밖으로 나와 있는 그 끝 부분을 물그릇에 넣어서 방울이 생기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위관이 식도로 제대로 들어갔다면 방울이 생기지 않겠죠? 근데 이게 기도로 들어갔다면 폐에서 이제 산소가 발생하면서 방울이 방울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방울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방울이 생기면 기도로 삽입됐다는 거니까 다시 빼서 이제 식도에다가 잘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검상돌기, 그 가슴 명치 부위에 청진기를 대서 그 위관의 끝에를 주사기로 공기를 넣으면 너무 콸콸 소리나 아니면 슉 소리가 이제 공기의 흐름이 들린대요. 그래서 이 공기의 흐름이 어디서 들리는 거냐 하면은 그 내용물 위에 있는 그 위 내용물 고인 곳에 그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윗속에 있는 물에서 뽀글뽀글 이제 콸콸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검상돌기에 청진기를 대서 주사기로 공기를 넣었을 때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하면 그거는 제대로 꽂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기를 위관에 연결을 해가지고 주사기로 그 내용물을 이제 뽑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제대로 들어갔을 때는 위 안에 있는 내용물이 거꾸로 이제 역류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삽입이 된 건데, 이때는 거꾸로 나온 그 내용물은 다시금 도로 집어 넣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넣어주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체액이나 몸속의 체액이나 전해질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위관 영양을 해주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조심해야 될 점들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러한 위관 영양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위관 영양을 실시해주는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구강이나 비강의 간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환자를 그 머리를 위보다 높게 해서 앉혀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제 그 살에 걸림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는 가급적이면 앉을 수 있는 환자는 앉게 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게 좋고요. 위관의 위치 확인차, 아까 말씀드린 거 위관 삽입 후에 위치 확인차 위 내용물을 주사기로 빼냈다면, 그게 만약에 100ml 이상이 빠졌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그대로 다시 집어 넣은 다음에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영양백을 연결했을 때는 그 주사기와 그 위관 줄 사이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반드시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처방받은 유동식은 반드시 천천히 주입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게 주입을 시켜주면은 그 성인간호에서도 나왔었는데 덤핑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급속 이동 증후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요. 막 배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설사가 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주입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영양액을 완전히 주입을 했다 하면은 거기에 그 영양의 그 농축 유동식으로 인해서 그 위관이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관의 개방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미온수로 30에서 60cc 정도를 주입해서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 영양액을 주입할 때 이건 기본이어서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린 거긴 한데, 너무 차가운 그 영양액을 냉장고에서 꺼낸 채 바로 들이면 안 되겠죠. 실온에 놔둔 다음에 그 미지근하게 해서 그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를 해서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입 후에 영양 주입이 다 완성된 뒤에는 아까 그 환자 일반 마비 환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토하지 않고 소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반자위로 반드시 30분 이상 앉혀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나면 그 위관 영양은 주입을 중단을 시켜야 되고요. 이러한 위관도 너무나 이제 물론 마비 환자에게 이제 위관을 꼽긴 하지만, 이러한 위관을 너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안 좋은 게, 위관이 위에 이제 위에 이렇게
요 안으로 관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분문이 있고 유문이 있는데 얘네가 이거를 이제 뚫고 있으면은 여기 분문이나 유문이나 자꾸 열리게 되고 여기 그 근육의 그 조절 그 능력이 이제 저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략근의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계속 위산이 올라와서 역류성 그 식도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 그 위관을 착용하는 것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간 착용을 조금 가능한 한 안 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착용을 하게 돼서 위식도 역류 위험이 증가될 것 같다 하면 머리를 상승시켜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역류되는 걸 조금 막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폐음이나 기침, 호흡 곤란이 온다면 그게 살에 걸린 거기 때문에 흡인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게 간헐적 영양 공급이라고 해서 위장 기능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큰 관을 통해서 하루에 4에서 6회 뭐 정도 이렇게 2~30분에 걸쳐서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간헐적 영양 공급 시에는 매 급식 전에 위 속에 있는 잔여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 4시간마다 영양 공급하기 전에 그 중지를 하고 잔류량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물을 공급하는 게 좋습니다. 잔류량을 확인하는 이유는 그 위관을 막힌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관 세척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관 세척 방법에선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적어봤는데, 위관 세척 시는 생리식염수를 주입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이게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나트륨증을 초래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그 생리식염수를 이제 그 주입을 해가지고 그 세척을 한 다음에 그 저항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관의 꼬임 여부를 확인하면서 반드시 환자의 자세를 좀 바꿔주면 그 꼬임이 이제 그러니까 그 저항이 없어진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계속 저항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건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위관을 삽입했다가 제거하는 시점이 있는데요. 모든 위관의 제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수술 후에 뭐 충수염 같은 수술 그 후에 위관을 삽입했는데 장 운동이 회복돼서 연동 운동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반드시 가스가 나오면 위관을 제거해줘도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출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위관을 삽입했을 때 더 이상 출혈이 없으면 위관을 또 제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위팽창 구토 등의 그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위관을 제거했을 때. 그래서 그 제거하면서 반드시 위팽창이나 구토 등의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만약에 합병증이 발병할 것 같다 하면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거를 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간호 그 9단원의 식사 붓기를 쭉쭉 봤고요. 조금 어렵진 않으시지만 임상에 나가셔서 반드시 이제 한 번쯤은 겪어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복습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챕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